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슈퍼스탁 발굴 프로젝트 글로벌 슈퍼스탁의 김민아입니다. 멋진 빛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SNS 글입니다. 미국과 멕시코의 나프타 재협상이 성공적으로 마쳤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자세한 이야기는 좀 저희가 세부사항을 봐야 알겠지만 트럼프는 무역협상의 대가답게 또 양국의 절충안을 도출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무역협상 국가로 캐나다를 지목을 했는데요. 트럼프 정말 많은 전문가들의 예측대로 뒤집어 엎어놓은 무역관계를 11월까지 차근차근 정리해 나가고 있는 중일까요? 오늘의 글로벌 슈퍼스타 근래 국제관계 분석을 통해서 유망투자 종목을 찾아보겠습니다. 저희 방송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톡스타 홈페이지를 통해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cntv.co.kr, 톡스타.co.kr을 통해서 접속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1:1 투자상담, 유사수신행위, 무인과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출발하기 이전에 시장 동향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국내 증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요, 0.54% 오르면서 2311선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는요, 외국인이 많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476억 원 정도 매수 중이고요. 개인은 460억 원, 기관은 16억 원 정도 매도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도 오르고 있습니다. 0.57% 오르면서 805선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역시 수급 동향 체크해 보셔야겠죠. 현재 코스닥에서도 역시 외국인이 많이 사들이고 있는데요. 68억 원 정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기관은 24억 원 정도 사들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은 43억 원 정도 매도 중이네요. 현재 이 코스닥 지수는요, 800선 위로 올라왔는데요. 시총 규모가 큰 코스닥 내에 제약바이오주들의 수급이 몰렸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해외 선물 지수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지수입니다. 현재 나스닥 지수는요, 0.25% 오르면서 7,587선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S&P 500 지수는 0.16% 역시 오르면서 2,903선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달러 인덱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의 경제 지표 호조에 힘입어 유로화가 상승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달러는 약세로 이어갔습니다. 현재 달러 인덱스는요, 0.07% 빠지면서 94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이어서 골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골드는요, 달러 약세에 힘입어서 또 강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0.03% 오르면서 1,211달러로 거래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크루드 오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펙 국가들의 생산량이 많이 늘어나지 않았다라는 소식에 현재 유가는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크루드 오일은 0.26% 오르면서 69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어서 중국 시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 차이나 이슈 앤 가이드 시간에서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경기 대응 요소에 대해서 도입을 하면서 또 시장이 활기를 띠었습니다. 어제 상해종합지수는요, 1.89% 오르면서 2,780선에서 마감했습니다. 항생지수 역시 많이 오르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항생지수는 2.17% 오르면서 28,271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시 기준이고요. 업비트 기준의 시세를 알려드립니다. 네, 먼저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은 현재 0.08% 내리고 있지만 760만 원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아인슈타인님이 3.94%까지나 올라왔습니다. 네, 다른 코인들도 시세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코인들은 현재 약보합을 유지하고 있는 수준인데요. 현재 스텔라루민이 0.79% 내리는 부분이 가장 약세인 부분이 두드러집니다. 네, 마지막으로 거래량 순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위에는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제 또 3위 코인으로 소개해드렸던 아이콘이요, 아직까지 3위에 머무르고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됐고요. 4위에는 에이다, 5위에는 이더리움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모든 시세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최연 캐스터와 함께 이슈 체크해보시죠.
안녕하세요. 최유은입니다. 오늘 가장 핫한 이슈 두 가지 외신을 통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오늘 어떤 이슈들 나와 있는지 함께 체크해 보시죠.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납타에 관련된 이슈인데요. 미국과 멕시코가 납타 개정 협상에서 잠정적인 합의를 도출을 했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들은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외신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 이슈 분석까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입니다. 골드가 미국 멕시코의 납타 협상 타결에 따른 달러 약세에 상승세를 띄웠습니다. 외신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외신입니다. 로이터 통신에 나온 기사고요. 제목 보시면요. US-Mexico reach NAFTA deal, turn up pressure on Canada. 이렇게 제목 나와 있는데요. 미국과 멕시코가 이 나프타 딜에 성공을 했고 이는 또다시 캐나다와의 캐나다에게 압박을 주기 시작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로이터 통신에서는요. 미국과 멕시코가 나프타의 전면 개편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개정 협상에 대해 잠정 합의를 도출했다. 새 합의안에서는 북미 지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 부품의 75%를 미국 멕시코에서 생산할 것을 강제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 62% 정도를 캐나다에서 생산을 했었어야 되는데요. 이 관계자의 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캐나다와 풀어야 할 이슈들이 있지만 이것은 빠르게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에서는 또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조금 있다가 전문가들과 함께 이슈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외신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FX 엠파이어에 나온 기사고요. 제목 보시면요. Gold stable above $1,200 handle on weak US greenback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네, 현재 이 골드가 이 미국의 달러 약세로 인해서 $1,200 위로 올라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이 기사에서는요. 금 선물 가격이 달러 약세로 상승했다. 미국이 납타 개정을 위한 양자 협상을 타결했다는 소식이 달러 하락을 부추겼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워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약세가 계속 이어지면은 골드 가격은 계속 상승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또 골드는 어떻게 움직이게 될까요? 지금부터 전문가들과 이슈 분석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글로벌 이슈 앤 가이드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 글로벌 이슈 앤 가이드를 책임지시고 계시는 이현민 멘토님과 함께합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부터 함께 또 분석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미국과 멕시코의 재협상이 또 무사히 마쳤다는 소식에 아무래도 지수도 또 함께 상승을 했는데요. 앞으로 지수 방향 또 어떻게 예측을 하고 계신가요? 네, 일단 어제 미국과 멕시코의 북미 자유무역협정, 이제 나프타가 이제 개정을 위한 양자 협상을 일단 타결했다는 소식에 일단 미국 증시가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일단 상승세로 마감을 했었습니다. 특히 나스닥 지수하고 S&P 500 지수는 나란히 좀 사상 최고치를 일단은 보였는데요. 나스닥 지수의 경우에 일단 1971년 처음 거래 이후에 8,000선을 일단 넘어섰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일단 지난해 4월 25일 날 일단 6,000선을 돌파 이후에 9개월 만에 이제 올해 1월 2일이죠. 네, 7,000선을 돌파했고 다시 한번 7개월 만에 새로운 기록을 이제 작성을 했습니다. 현재 미국 증시의 경우 일단 미국과 멕시코의 무역협정 양자협상을 통해서 일단 타결을 했지만요. 현재 이번 주 일단은 캐나다와도 일단 합의가 일단 될지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단 아직까지 캐나다가 잠정안에 일단 합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번 주 안으로 일단 좋은 소식으로 일단 타결을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캐나다와도 일단은 합의가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세 일단 충분히 열어둘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미중 간의 일단 무역 분쟁 및 그리고 터키발 악재 등이 일단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일단 단기적으로 다시 한번 약세가 좀 더 나올 수도 있는 부분도 일단 열어는 두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전반적인 이슈들 자체는 일단은 매수 접근이 유효한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효한 상태에서 일단 눌린 매수 접근이 조금 더 유리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일단 11월까지 충분히 일단은 매수세로서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그리고 미국 지금 전반적인 정책 자체가 지금 일단은 조금 더 경제적으로도 일단 견고한 성장세를 계속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일단 매수로서 접근하신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단기적으로 매수세가 조금 더 유리하다 이런 입장이셨고요. 자, 다음 이슈도 함께 체크를 해볼 텐데요. 현재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린 이슈처럼 이 무역 긴장이 조금 완화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금 안전자산인 골드가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자세히 짚어볼게요.
네, 지난주가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다뤘던 내용이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골드는 안전자산으로 일단 분류가 됩니다. 하지만 안전자산인데도 불구하고 일단 달러와 골드가 다른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이러한 이유는 일단 미국이 주축이 되어 현재 세계의 무역 분쟁 관련하여 탄탄한 경제 성장 등을 우회해주면서 이러한 긴장감이 있지 않은 조성이 될 때는 안전자산 중에서도 일단 골드보다 달러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단 달러가 강세를 보일 경우에는 원자재 및 그리고 달러로 거래되는 일단은 모든 종목들 자체가 일단 달러 대비 하락세를 나타내는데요. 이러한 무역 긴장 완화가 일단 통상 달러가 거래되는 달러 가치 자체를 좀 하락세로 나타나게 보이기 때문에 일단 반대적으로 일단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일단 달러 약세가 일단 지속적으로 나온다면 지난주부터 일단 금가격의 경우에 일단 상승세를 지속적으로 부추기면서 일단은 달러 약세 이어져 왔는데요. 추가적으로 일단 달러 약세가 지속될 경우에는 추가적인 골드의 경우에는 상승세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장에서는요, 지금 안전자산으로 인기 있는 종목이 달러라는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글로벌 이슈는 여기까지 이야기 들어보고요. 자, 본격적으로 저희 선물 시장에서 잘 대응할 수 있도록 가이드 한 줄 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토님, 오늘의 가이드는요? 네, 요즘 제가 항상 가이드에서 명언을 남겼는데요. 오늘은 알리바바 마윈의 명언입니다. 일단 모든 일의 데드라인을 정하라 이 내용입니다. 모든 일의 데드라인을 정하라. 네. 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어볼게요. 네, 사실 오늘 이러한 가이드가 어떻게 투자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드린지 궁금하실 텐데요. 우리가 투자를 하다 보면 기약 없이 투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젠가 오르겠지 또는 언젠가는 이제 떨어지겠지 이러한 이제 기한 없는 투자를 많이 하는데 사실 일단 실시간 움직이는 시세의 경우에는 움직이는 생물처럼 우리가 기술적으로 대략적인 확률로서 어디까지 올라갈 것이다, 어디까지 내려갈 것이다라고 일단은 예측은 할 수 있지만 100%라는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함에 있어서 기간을 일단은 설정을 하고 또한 기간 설정뿐만 아니라 목표 금액 그리고 손절가 금액 등을 정해놓으면서 투자하시는 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조금 더 유리한 투자 습관을 기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가이드를 제시를 드렸습니다. 네, 이 데드라인을 정해놓으면 또 저희가 또 열심히 하는 그런 또 경향이 있죠. 이렇게 해서 가이드까지 모두 들어봤고요. 자, 본격적으로 이번에는 매매 전략 시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장에 좀 어떻게 트레이딩을 또 펼치셨고 또 오늘장에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떤 라인에서 대응을 하면 좋을지 알려주시죠. 네, 먼저 유로FX부터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유로FX의 경우에는 달러 약세로 인해서 일단은 강한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지난주의 경우에도 제가 유로FX의 경우는 1.168라인까지도 볼 수 있다고 했는데 조금 더 강한 상승세가 나오면서 1.171까지 나왔었습니다. 일단 유로화가 강세를 보인 여파로 달러의 경우에는 이제 약세를 조금 더 나타냈던 부분도 있는데요. 또한 어제 캐나다와 멕시코와 미국 간의 일단은 무역 긴장 완화 자체도 달러의 약세 영향을 미치면서 유로FX의 경우는 통상 지금 달러 대비 조금 더 상승세를 강하게 보여왔습니다. 지금 현재 차트 봉을 일단 조금 더 길게 위쪽으로 어디까지 좀 더 열어둘 수 있는지 보기 위해서 30분 봉으로 일단은 말씀을 드릴 텐데요. 현재 1.171라인까지 올라온 상황에서는 현재 1.173라인과 그리고 1.178라인까지도 추가적으로 일단 상승세로 열어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달러 인덱스 자체도 강한 상승세가 있은 이후에 다시 한번 눌림 자체가 나오는 부분이지만은 그 약세가 조금 더 나온다고 했을 때는 중장기적으로 일단 1.178라인까지 일단 열어두신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전일의 경우에도 이제 강한 매수세 이후에 다시 한번 오늘 당일 시가하고 저가가 아래쪽에서 강한 지지를 받으면 상승세를 보였으나 전일 고가 라인을 일단 쉽게 갱신하지 못하는 모습을 일단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눌림이 왔을 때 시가 저가 라인 자체가 무너지지 않는다면 추가적으로 매수 대응이 유리할 것으로 보여지고 다만 시가하고 저가 라인 자체가 무너진다 했을 때는 1.167라인까지도 다시 한번 단기적인 눌림 자체 매도세가 나올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일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일의 경우에는 전일 큰 움직임을 나타내지 않으면서 일단은 약간의 상승세로 일단은 마무리하였었는데요. 현재 지금 유가의 경우에는 달러 약세 및 그리고 무역 분쟁 완화에 힘입어서 일단 상승세는 보였습니다. 다만 원유 증가 우려감이 일단 여전한 점을 감안했을 때는 일단 상승폭은 좀 제한되는데요. 한편 오펙과 비오펙의 모니터링 위원회는 이날 각국의 좀 커트합 이익률의 109%로 일단은 발표를 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유가의 경우에는 이번 주 수요일 일단 원유 재고 발표 이후에 좀 방향성을 다시 한번 잡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현재는 69.30 라인 자체가 일단은
다시 한번 강한 저항대로 일단 보여지고 있고요. 전일 일단 고가를 갱신하면서 금리를 일단 매수세를 보였기 때문에 일단 조금 더 매수로서 열어두신 게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내려왔을 때 69라인대와 그리고 68.90라인대가 무너지지 않는다면 매수로서 접근을 해서 1차적으로 일단 69.30라인까지 가져가 보시는 게 유리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다만 아래쪽 69라인대와 그리고 68.90라인대가 무너진다 했을 때는 1차적으로 68.57라인과 68.34라인이 전일 저가 라인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일 일단은 5일의 경우에는 기준선 자체를 시가 라인을 잡고 시가 무너지기 전까지는 매수 대응을, 다만 시가 라인 자체가 무너진다 했을 때는 전일 저가 라인까지 내려올 수 있다는 점 열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골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의 경우에는 아시아장에서 일단은 매수세를 출발하다가 전일 고점을 갱신 못하면서 지금 하락세를 약간 나타난 부분인데요. 일단은 금은 달러 약세에 힘입어서 상승을 했습니다. 다만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높아지면서 상승 자체는 일단은 좀 제한이 되었는데요. 일단 전일 고점을 쉽게 갱신하지 못하면서 시가 저가 라인을 무너뜨리면서 1차적으로 1214라인 그리고 2차적으로 1209라인까지 다시 한번 하락세를 보일 수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반등을 했을 때 금일 시가 라인이 1217.7라인 자체를 갱신하지 못했을 때는 매도 대응으로서 일단 시가하고 전일 시가 라인이 1214라인과 1209라인까지 열어두신 게 유리할 것으로 보여지고, 다시 한번 시가 라인을 갱신한다 했을 때는 1218.8라인이 전일 고점이 갱신된다 했을 때는 1218라인 이후에 1220, 1223라인까지도 열어두신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가하고 똑같이 금일 시가 라인을 갱신했을 때 매수 관점을, 다만 시가 라인 갱신 전에는 일단은 매도 관점으로서 전일 시가와 전일 저가 라인까지도 다시 한번 열어두신 게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나스닥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의 경우에는 일단 미국장 개장 이전에도 일단 강한 매수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나스닥의 경우에는 좀 차트를 줄여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일단 상승세를 보였을 때는 약간 같은 진폭을 보이면서 이런 식으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하루 기본적으로 약 100포인트씩 움직이면서 일단 상승세를 기본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일의 경우는 일단 추가 상승세를 이어진다 했을 때는 오늘 시가하고 저가가 지금 강한 지지라인인데요. 약 7,670라인까지도 충분히, 그래서 지금 현재 고가로부터 약 70포인트까지는 좀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열어두면서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 통계적으로 일단 확률 자체를 약 100포인트씩 올렸었기 때문에 오늘 저가로부터 만약에 상승세가 추가적으로 나올 때는 7,670라인까지도 상승할 수도 있다는 점 열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좀 매수 대응이 좀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특히 저는 좀 유로 FX에서 이 30분봉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30분봉을 좀 보시는 이유에 대해서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120과 이제 300봉의 차트를 자주 보는데 30분봉 차트를 본 이유는 그 다음으로 일단 우리가 조금 더 눌림 자체나 또는 지지 저항 라인을 볼 때는 30분봉, 추가적으로 60분봉까지도 대응하는데 1봉보다는 일단 30분봉과 60분봉을 대응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선물의 경우에는 이제 만기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1봉보다는 일단 30분봉과 60분봉으로 최근 한 달 이내에 또는 약 2개월 이내에 움직임 자체를 단기적으로 지지 저항 라인을 찾기에는 조금 더 유리한 부분이 있어서 30분봉과 60분봉으로 중장기 포지션을 일단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식과 다를까는 또 만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을 하신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글로벌 이슈 앤 가이드는 여기까지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멘토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글로벌 이슈 앤 가이드 화면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을 찾아가는 여정에서 여러분의 가이드가 되어드리는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 차이나 이슈 앤 가이드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중국 시황 이야기 그리고 유망 투자 종목에 대해서 소개를 들어보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어떤 이슈들이 나와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차이나 이슈 첫 번째는요.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가 이젠 북한으로까지 번지는 형국입니다. 이번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취소를 두고 미국과 중국이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는 건데요. 이와 관련한 소식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차이나 이슈입니다. 중국의 4대 IT 공룡 기업들이 펀드 시장에서 격돌을 예고했습니다. 접근이 쉽고 활용도가 좋은 온라인 금융에서 너나 할 것 없이 뛰어들고 있는 건데요. 현재 펀드 시장 진출과 관련한 진행 상황은 어느 정도인지 잠시 후에 알아봅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슈 분석을 또 구체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김정철 본부장님과 함께합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저 이슈 분석을 해봐야 될 텐데요. 전일장의 상해종합지수 그리고 항생지수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좀 호재로 작용한 것 같은데 내용 분석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지난 일이죠. 지난 거래일에 이제 상해종합 증시가 1.89% 상승을 하고 마감했고 선전 성분지수는 2.87%, 청업반지수 2.99%, 홍콩 항생지수 2.27%, 완전히 급등을 보여줬는데요. 이게 이제 어제 제가 얘기 드렸던 경기 대응 요소 재도입했다라는 부분, 그 부분이 이제 호재가 돼서 그 호재가 이제 탄력을 받으면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 경기 대응 요소를 도입한 거는 어떻게 그렇게 되면 어떻게 상승하는 거냐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있다면 어제 방송을 안 보신 거죠. 어제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기 대응 요소 도입하게 되면은 위안화 약세를 좀 더 방어할 수 있고 그럼 위안화 강세 쪽으로 정부가 정책으로 끌고 갈 수 있다. 정책 드라이브로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위안화 강세가 될 경우 자본 유출이 좀 줄어들 수 있다. 그것 때문에 상승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결국은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2.89% 상승을 했는데 일단 주류, 의료, 기계, 항공기, 제조, 가전, 전자, IT, 호텔, 관광 뭐 거의 다 올랐어요. 거의 다 올랐는데 일단 중요한 사실은 어제 위안화 환율이 6.8508 위안으로 고시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전일보다는 좀 떨어진 2.29%, 0.29% 떨어진 환율로 고시했어요. 그래서 이제 위안화 강세입니다. 떨어뜨렸다는 얘기는. 위안화 강세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또 우리 원화가 지금 현재 강세거든요. 강세라는 말은 달러화 대비해서 강세이기 때문에 달러화 약세를 의미하고 이러면 위안화가 추가적으로 더 강세를 볼 수 있다. 위안화 가치가. 그러면 오늘 지수도 뭐 어느 정도는 사실 나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제가 계속 강조했던 2700선 라인이거든요. 이 라인인데 이 2700선을 지지하고 나니까 이제 올라왔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최소, 근데 이제 일단 저항선 하나를 잡아보면 2850이 저항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남지는 않아서, 아주 길게 보시기보다는 중국 증시 하시는 분들은 가만히 짧게 잡고 일단 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감 시황을 자세히 알아봤고요. 자, 본격적으로 그렇다면 이슈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내용인지 소개부터 들어볼게요. 네, 사실 이거 이제 주말에 나왔던 얘기죠. 뭐 시끄러웠던 얘기인데 일단 북미담을 일단 지연을 했습니다. 지연을 했다기보다는 폼페이오가 갑자기 안 간다 그러죠. 여기에 이제 중국이 책임이 있다라고 했는데 중국이 이제 당연히 화가 났겠죠. 갑자기 왜 우리 가지고 걸고 넘어지냐라고 화가 났는데 이 서로 이제 얘기가 오가고 있는데 이 이면에는 약간 복잡한 요인수들이 다 있다. 이런 거를 좀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폼페이오 장관의 이 방북 취소 그리고 중국의 책임론 제기 때문에 사실 중국 외교부에서는 성명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지난번 북미 정상회담 취소 때보다도 더 좀 강력한 반발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사건의 지금 진행 과정 좀 자세하게 들어볼게요. 네, 일단 뭐 간밤에 아시안게임 열심히 보셨으면 이제 뉴스 잘 안 챙겨 보셨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정리를 해서 한번 얘기 한번 드리겠습니다. 일단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을 갑자기 방문한다고 했어요. 추가적으로 또. 그래서 분위기 좋아지는구나 이렇게 다들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거 발표하고 나서 하루인가요? 하루 뒤에 바로 전격적으로 방문을 취소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거기에 사족을 좀 달았죠. 이걸 다 중국 때문이야. 이렇게 사족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책임론을 제기했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외교부 대변인이 갑자기 우리 가만인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냐라는 얘기를 하면서 무책임한 행위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변덕을 이제 비난을 했습니다. 그때 비난의 강도가 지난번 북미 정상회담,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취소했을 때보다도 훨씬 강한 비난이었어요. 근데 이제 중국은 이제 이러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안정 그리고 대화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을 계속 강조를 했는데 중국 언론들도 이제 화가 났죠. 완전히. 아니 가만히 있는데 왜 자꾸 건드냐라는 건데 지난번 북미 정상회담 때 취소 때보다는 완전히 좀 다르게 상당히 강하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데 중국에서도 이제 서로 이제 중국 무역전쟁 카드로 지금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중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서로, 일종의 카드 형태인데, 이게 어떤 카드로 쓰이는지는, 사실 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약간의 노림수들이 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지금 미국과 중국의 속내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이 사건과 관련해서 북한의 노동신문에서도 논평까지 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미국과 중국 좀 각각 어떤 노림수들을 가지고 있을까요? 네, 지금 북한이 어제 이제 논평을 냈죠. 딱히 누굴 비난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면 중국은 당연히 비난 못할 것 같고, 미국도 비난 안 했어요. 우리는 관망이다. 이렇게 좀 자세를 취한 것 같은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이 여기서 제일 문제가 되는 거예요. 중국 시진핑 주석이 북한 방문에 대해서 좀 반응이 좀 상당히 거칠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북한을 방문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경계하고 있다라는 건데 특히 근데 북한 방문하려고 지금 날짜 잡아놓은 게 구구절이에요. 9월 9일 날. 근데 이때 구구절 북한 노동당 청일날 열병식을 하는데 그 열병식에 시진핑 주석이 참석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많이, 이제,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 비핵화하자더니, 니네들끼리 무슨 군비 증강하려고, 이렇게, 열병식 하는 거냐, 이런 형태로 이제 좀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 역시도, 북한의 비핵화에 이제 중미 무역전쟁 연장선상에서 이용하려고 하는 계획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이 무역전쟁이 비핵화 카드하고 같이 좀 섞여서, 진행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이제 강경한 태도에 맞서서 중국이 이제 구구절에 맞춰가지고 시진핑 주석이 과연 북한을 방문하느냐에 대한 이 부분이 이제 주요 주요 팩트인데, 이제 하지만 이제 베이징 소식통에 따르면 이미 만약에 방북을 결정했다면 예정대로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관측을 합니다. 근데 하지만 구구절에 맞춰가지고 굳이 이제 북한에 중국이 따로 내밀 카드가 없는데,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가 이렇게 제재를 풀어준다거나 이럴 만한 카드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유엔 안보리이기 때문에 중국 혼자 풀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근데 굳이 가가지고 방문해서 별 큰 이득도 없는데, 굳이 미국 자극해 가면서 열병식에 참석할 필요가 있냐? 이런 부분에 대한 상당한 지금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서로 싸우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사실상 이 시진핑 주석이 잘하면 안 갈 수도 있다, 구구절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단순히 비핵화 문제로만 받아들일 게 아니라, 만약에 시진핑 주석이 구구절에 가지 않고 밑에, 자기 밑에를 총리를 보낸다거나, 그렇게 된다면, 어느 정도 중미, 무역전쟁이 약간 완화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북한의 비핵화와 중국과 미국의 무역전쟁을 같이 엮어서 봐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을 주 포인트로 보면 가장 좋지 않을까. 이게 단순히 우리 비핵화 문제만 따질 게 아니라 이게 무역전쟁하고도 연관이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반드시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 분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이슈도 함께 해볼 텐데요. 자, 먼저 어떤 내용인지 내용 소개부터 좀 들어볼게요. 네, 이제 BAT라고 하죠. BAT,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거기에 플러스 J 진중이거든요. 그럼 이제 BATJ 이렇게 중국 IT 4대 공룡들이 갑자기 IT에서 싸우지 않고 펀드 시장에서 지금 싸우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요. 근데 이게 모두 다 온라인 금융 쪽으로 진출을 했죠. 핀테크에 진출했는데 당국이 이제 기준이 높아지고 경쟁사들이 많아지면서 이쪽 부분도 경쟁이 좀 치열해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상당히 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 이 중국의 IT 공룡들이 온라인 펀드 시장에서도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사실 최근에 바이두가 또 펀드 판매 자격을 취득을 했다고 하는데 먼저 이렇게 진출하게 된 중국 기업들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네, 진감회가 지난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지를 했어요. 베이징 바이두 바이잉 과기유한공사 뮤추얼 펀드. 되게 길어요. 이름이. 판매 자격을 승인했는데 펀드를 한마디로 펀드 백화점 같은 거예요. 네, 근데 바이두 바이잉이 이제 6개월 내로 작업 마치고 판매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미 알리바바, 텐센트, 징둥이 시장에 이미 진출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어제 제가 얘기 드렸죠. 알리바바 같은 경우 엔트파이낸셜에서 좀 이제 이쪽 이제 특별 지출이 많아가지고 이익이 많이 줄었다라고 했는데 엔트파이낸셜이 이제 알리바바가 가지고 있는 금융자회사죠. 근데 이 엔트파이낸셜이 또 하고 있는 서비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산관리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 서비스가 이제 마이차이프라고 합니다. 이 통해서 시장을 지금 선점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2015년에 오픈을 했는데 한 4천여 개의 공무펀드 상품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 플랫폼에 들어가면 내가 어떤 펀드를 어떻게 가입할 건지 결정해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인데 지금 거대 플랫폼으로 진행한 상태고요. 그거 이제 알리바바가 선두주자였다면 이제 텐센트가 리차이퉁을 통해서 이제 역시 똑같은 온라인 펀드 시장에 진출했는데 이제 텐센트는 대표적인 강점이 이제 큐큐 메신저잖아요. 큐큐 메신저이기 때문에 SNS 마케팅 전략을 주로 많이 구사를 하고 있고요. 진둥 역시도 진둥금융을 통해서 이 온라인 펀드 시장에 이제 뛰어든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번에 그렇게 됐는데 이제 바이두까지도 진출하면서 중국 4대 IT 공룡들이 모두 다 진출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 중국의 4대 IT 공룡들 그러니까 BATJ가 모두 지금 진출을 하게 된 셈인데요. 그렇다면 특히 지금 온라인 금융시장에 이렇게 좀 공을 들이는 이유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근데 갑자기 왜 자기들은 IT만 하지 왜 갑자기 온라인 금융시장에 진출했나 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우리나라도 보시면 증권사들 보시면 이제 대기업들 자회사들이 많잖아요. 대기업에서 출자해서 만드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거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빅데이터하고 AI 쪽에 이제 중국 이 IT 기업들 강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통해서 효율적인 플랫폼 관리가 가능하고 확장성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 뛰어들고 있는데요. 금융시장이 이제 가장 빠르게 AI와 빅데이터가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산업자본이 직접 금융에 참여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은행이나 뭐 이런 데 참여하기보다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산업자본이 은행에 참여하기 힘들죠. 은산분리 규정이기 때문에 이제 제3자 펀드에 이제 관심을 좀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제 향후 공모펀드, 그러니까 이게 공모펀드 시장인데 공모펀드를 통해서 스타트업 지원에도 좀 용이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와주고 싶은 기업이 있는데 되게 기술력 있고 도와주고 싶은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들을 따로 이제 돈을 투자해가지고 도와줘서 자기들이 지분 인수를 하려고 하면 이 스타트업 기업들이 상당히 꺼려하거든요. 근데 공모펀드를 통해 자금 조성해주고 엔젤 투자를 하게 되면 상당히 좀 스타트업도 크고 크게 되면 자기 IT 이제 자기 그룹들하고 또 시너지도 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용을 하려고 이쪽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데요. 근데 중국 정부가 이제 금융 레버리지 축소하기 위해서 규제를 좀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이제 경쟁이 좀 더 치열해진 상황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슈 두 가지는 여기까지 분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매매 전략 시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은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는지 궁금한데요. 오늘은 어떤 기업인가요? 네, 오늘은 EV 실업을 가져왔는데 지난번에 소개시켜 드렸는데 왜 또 가져왔냐면 지난번 소개시켜 드렸는데 손절로 끝났죠. 네, 안 좋게 끝났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모든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EV 실업인데요. 모든 중국 차트가 다 대부분 다 이렇게 생겼어요. 다. 근데 그나마 EV 실업은 주가가 잘 버틴 편이고요. EV 실업은 어떤 회사냐면 중국 대표적인 유제품 기업입니다. 김수현 씨, 탤런트 김수현 씨를 광고 모델로 써가지고 상당히 유명해진 기업이고요. 중국의 멜라닌 우유 파동을 통해서 급격하게 성장한 그런 기업입니다. 중국의 멜라닌 우유가 발생해서 그때 한번 되게 이슈가 됐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후로 이 실업이 아주 좋은 제품의 우유를 유제품을 판다라는 걸 부각시켜가지고 상당히 1위 자리까지 올라온 그런 모습인데
견조한 실적을 통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성장성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이제 산화제한 철폐 때문에 우유를 이제 2배, 3배로 먹고 있어요. 이제 그때 태어난 사람들이 이제 점점 많이 태어나고 있기 때문에 내수 관련주로도 상당히 괜찮은데 주가를 보시면 차트를 보시면 상당히 좀 많이 이 하향에서 흘러내려왔잖아요. 많이 흘러내려왔는데 사실 PER로 따지면은 지금 25위안 이 구간이 25위안 구간이 상당히 20배가 안 되는 구간이거든요. 20배 이하 구간이고 현재도 20배가 안 되는 이하 구간에 들어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PER 20배 구간 이하면은 성장하는 산업 같은 경우는 원래 보통 PER을 25배 정도 주거든요. 멀티플 25배에서 뭐 30배까지도 주는데 그렇게 따지면 약간 1위 실업은 저평가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시장 1위 사업자라는 프리미엄까지 감안하면 충분히 상승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일단 1위 실업이 이제 600887 상위에 선정되어 있는데요. 1위 실업 말고도 중국 몽웅이나 이제 다른 업체들이 있는데 상당히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만은 2위 실업이 확실히 주도권 잡았다. 중국 몽웅이보다는 조금 더 점유율이 좀 높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1등주를 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1등주라는 거 우리가 좀 아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매수가는 26.500 정도 라인을 잡아왔습니다. 그러니까 26.500 라인이면은 어제 급등 자리에서 소폭 밀렸을 때 자리거든요. 그리고 손절가는 24.100위안. 아까 이제 제가 얘기했던 PER 20배 라인이 요 라인 위치인데 24.100위안 손절가로 잡으시면은 상당히 좀 뭐 적절한 투자 방법이 될 것 같고요. 쌍바닥 찍고 이 쌍바닥을 다 깨고 내려갔을 때 손절한다니까 충분히 우리가 좀 접근해보는 가치가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500가는 28.400 구간, 요 구간 정고점 라인들 이 구간이고요. 2,500가는 31.100 라인 이쪽 라인을 보시면은 상당히 좋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종목은 1위 실업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이나 이슈 앤 가이드는 이야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차이나 이슈 앤 가이드 화면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암호화폐와 관련된 엄선된 정보들만 드리고 있는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의 자랑 시간이죠. 코인 이슈 앤 가이드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먼저 어떤 이슈들이 나와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첫 번째 코인 이슈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내 차의 운행 기록을 사고 판다. 그냥 들어서는 언뜻 이해가 가지 않는 이 기술을 시도하고 있는 국내 기업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새로운 자동차 산업을 만들어가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북한 내부에서 암호화폐 시장 진출을 위한 개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과연 그 진행 상황은 어느 정도이고 성공 가능성은 있는지 두 번째 코인 이슈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코인 이슈 앤 가이드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화요일에는요, 저희 설은지 멘토님과 함께합니다. 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부터 또 함께 분석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슈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부터 들어봐야겠죠? 네. 자, 아모랩스는 펜타 시큐리티 시스템을 바탕으로 자동차 데이터 거래 플랫폼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커넥티드카, 자율주행차 시대엔 차량 운행 데이터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완성차 업체 그리고 보험사 등 이해관계자로 컨소시엄을 구축해 노드의 역할을 맡긴다라고 밝혔고요. 개인도 데이터를 수집해 판매할 수 있게 하여 관련 장비는 연내 출시 예정에 있고요. 내년 1분기, 3분기에 각각 테스트넷과 메인넷으로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 암호화폐 투자자가 아니더라도 상당히 좀 유용하게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이 아모레스의 사업의 배경은 좀 어떻게 되나요? 네, 핵심 역량에 집중하기는 기업이 신사업을 추진할 때 고려해야 할 주요 성공 공식입니다. 1997년 설립된 보안 전문기업 펜타 시큐리티 시스템이 바로 블록체인으로 사업을 확정하면서 활용한 전략이기도 합니다. 펜타 시큐리티 시스템은 2014년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차량 통신 보안 기술을 확보하면서 자동차 데이터에 관심을 두게 됐습니다. 당시 이미 펜타 시큐리티 시스템은 블록체인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고민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지난해 본격적으로 블록체인 기반의 자동차 데이터 거래 시스템을 고민하다 올해 4월 아모랩스라는 자동차 데이터 거래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출범하는 데 이르렀습니다. 신상규 아모랩스 대표는 자동차 보안 솔루션을 개발하면서 데이터의 가치를 알게 되었고 우리는 이 데이터가 안전하게 거래될 수 있는 시장을 제공할 역할을 하려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동차 제조사, 자동차 공유기업, 운송회사 등 기존 플레이어는 이미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지만 어떻게 가치를 끄집어낼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향이 있다면서 이들이 보유한 데이터가 필요한 보험회사나 광고회사 혹은 공공기관 또한 데이터를 구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다며 아모랩스의 지향점을 설명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아모랩스가 도대체 어떻게 이 자동차 데이터를, 운행 데이터를 모을 수 있을지가 궁금한데요. 과연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 운행 데이터를 모으고 또 이를 어떻게 또 거래에 활용을 하게 될까요? 네. 자동차 제조사, 부품회사, 보험사, 광고회사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암호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노드의 역할을 맡게 되고 또 자동차로부터 발생한 다양한 데이터를 사고 파는 주체가 됩니다. 아모랩스는 1차적으로 기업들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데이터 거래 생태계를 만들고 그 이후에는 개인들도 자신의 운행, 차체 데이터를 플랫폼을 통해 팔 수 있다고 하는 로드맵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마치 노트북과 무선 마우스를 연결하듯 자동차의 온보드 진단기에 동글을 삽입해 자신이 운행하는 자동차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며 개인은 이를 통해 자동차에 대한 정보를 스스로 알 수 있고 더불어 해당 정보 중 일부를 시장에 내다 팔 수 있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아모레스는 이런 장비를 이제 연내에 선보일 예정에 있다고 하고요. 아모랩스 측은 자율주행, 커넥티드 자동차가 상용화되면 자동차 운행, 차체 데이터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직접 운전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오면 차량 내에서의 엔터테인먼트 사업과 함께 데이터의 중요성도 더 높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선 ICO는 이더리움 기반으로 진행했습니다. 다만 이후 데이터가 실제 거래되는 플랫폼은 자체 블록체인을 구축해 마련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서 포항 공대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포항에 별도의 연구소를 둘 예정으로 테스트넷과 메인넷에 각각 내년 1분기와 3분기에 선보일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암호 블록체인은 암호피오 스토리지 기능이 추가된 블록체인입니다. 스토리지는 누적되는 대용량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이용 공유하기 위해 P2P 네트워크 기반으로 한 분산 저장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는 기존 블록체인 플랫폼의 대규모 거래 처리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플랫폼의 합의 알고리즘은 이오스와 같은 위임 지분 증명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블록체인 프로듀서 역할을 완성차 업체, 부품업체, 공유차 서비스 기업, 보험회사, 광고회사 등과 같이 자동차 데이터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초기 노드의 역할을 맡게 될 것이다라고 업체 측은 기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먼저 어떤 이야기인지 소개부터 좀 들어볼게요. 네, 북한에서도 암호화폐 관련 산업이 생겨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중앙화된 현지 정치 구조나 전력 상황 때문에 폭넓게 확산되기는 어려우나 채굴 등 일부 산업은 앞으로도 꾸준히 진행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도 좀 후발대로 이 암호화폐 산업에 좀 뛰어든 셈인데요. 현재는 얼마나 좀 진행이 된 상황인가요? 네. KDB 산업은행 경제연구소는 북한의 가상통화 이용 현황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암호화폐 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등 암호화폐 사업 개발을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북한의 IT 업체 조선엑스포는 비트코인 거래를 중개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개발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북한의 관광 웹사이트 고려투어는 지난 4월 공지를 통해 고려코인을 개발하고 ICO를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북한 전문가들 사이에서 소규모이지만 암호화폐 채굴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지난 2013년 개발된 모네로가 특히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모네로는 익명 거래를 특징으로 하는 암호화폐이기 때문에 더욱 인기를 끄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익명성, 자금 추적의 곤란함, 용이한 환금성 등 암호화폐 특성에 주목하면서 채굴을 시도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산업은행은 북한이 지난해 5월, 7월 대규모로 비트코인 채굴에 나섰다라고 밝히면서 큰 성과는 아직 올리지 못했다라고 전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의 사실 정치 구조나 이 산업 상태로 보았을 때 다수의 참여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좀 대중화는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태인가요? 네, 사업 개발을 하고 있는 채굴이 인기를 끈다고 해서 모든 북한 국민이 암호화폐 정의를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암호화폐에 대한 북한의 대중적 인식은 매우 부족한 상태입니다. 오로지 컴퓨터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북한 전문 인력들만이 암호화폐 개념을 잘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현재 북한에서 비트코인을 수납하는 식당은 평양에 4곳, 원산에 1곳이 있다고 소개했지만 아직 국민들 사이에서 암호화폐의 개념이 자리를 잡지 못하다 보니 활용성은 의문이라는 점이 남아 있습니다. 가상통화의 송금 및 결제 또한 가능한 것으로 보이긴 하나 그 활용도는 미미한 수준으로 보이고 앞으로도 북한에서의 가상통화 관련 비즈니스가 발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긴 합니다. 북한의 전력 부족, 고성능 컴퓨터 미보급, 인터넷 인프라 미비 등으로 암호화폐 관련 활동이 어렵고 인터넷 접속을 일부 계층만 독점하는 상황에서 탈중앙화적 가치가 빛나기는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 다만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에 대응하기 위해 암호화폐 채굴을 지속할 가능성은 크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슈 분석은 여기까지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암호화폐 시장에서 잘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멘토님의 가이드 한 줄 평을 들어볼 텐데요. 네, 멘토님, 오늘의 가이드는요? 네, 스텝 바이 스텝. 조금씩 금융에 침투하고 있는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입니다. 네, 조금씩 금융에 침투하고 있는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이 도입기를 좀 지나서 성숙기로 저희가 들어서야 될 텐데요.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비트코인 ETF에 대해 좀 더 다뤄보려고 합니다.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는 거래소의 시세 조작과 투자자 보호 방안만 잘 갖춰진다면 상장이 가능한 상황이 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 즉 시간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ETF가 나온다는 얘기는 파생 상품의 추가 출시를 의미합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롱숏, 양방향 투자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인데요. 기존의 비트코인 선물은 일단 유동성이 적다는 점과 당일 변동성과 레버리지 효과 때문에 위험하다는 점이 있었는데 ETF는 LP가 일정 거래량 이상의 유동성을 제공하여 호가를 맞추고 레버리지 효과가 적기 때문에 좀 더 금융에 깊숙하게 침투가 가능합니다. 시기의 문제일 뿐 조만간 통과될 경우 우리는 기존 화폐 이외에 또 다른 화폐 대체 자산을 가지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달러화 강세로 신흥국 통화 약세, 혼란이 줄어드는 등 분명히 순기능이 존재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이드까지 모두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멘토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은 해외 선물과 중국 주식 그리고 암호화폐까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유망 투자 종목 발굴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저희 방송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톡스타 홈페이지를 통해서 더욱더 풍부한 정보들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centv.co.kr, 톡스타.co.kr을 통해서 접속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정보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 고지해 드립니다. 글로벌 슈퍼스탁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성공적인 투자 판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